볏짚 더미 속에서 뭔가가 반짝했습니다. 가만 보니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사내아이 하나가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채 볏짚 속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아이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처음 보는 만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벼 좋은데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나를 데려갈 분이 온다 하더니 정말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만득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당장 진 빚도 못 갚아 오두막마저 빼앗길 판이었으니 입 하나 더 느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한참을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던 만득은 끝내 굵고 거친 손을 내밀어 그 조그만 고사리 손을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였지요. 가난한 농부 만득의 팔자가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먼 옛날 낙동강 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만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잔인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한 점 없이 쩍쩍 갈라진 푸른 하늘만 눈에 들어왔지요. 빗소리라곤 꿈에서나 들을 수 있었고 땅은 해가 뜨기 무섭게 뜨겁게 달아올라 맨발로는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낙동강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물고기가 배를 드러내고 놀던 그 넉넉하던 강이 이제는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낱낱이 드러날 만큼 말라붙어 버렸지요. 강가에 갈 때마저 누렇게 타들어가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일궈온 논밭을 등지고 유랑길에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처량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안악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도 끝내 발길을 돌렸고 허리가 굽은 노인은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굳은 흙을 한 줌 집어 올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논바닥 한가운데에 홀로 남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득이었습니다. 만득은 갈라진 논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메마른 흙을 긁어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걸리는 것이라곤 바스러지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물기라곤 한 톨도 없는 죽어버린 흙이었지요. 만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기도 하시지.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달래는 것인지 만득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메마른 땅이, 이 죽은 흙이 아직도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바람이 불어와 논바닥의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만득은 눈을 찡그리며 그 먼지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은 나이 40이 넘도록 남의 땅만 붙여온 소작농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두막 한 채와 달고 달아 밑창이 비치는 집신 2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빌려 뿌리고 가을이면 거둔 것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렇게 한 해, 2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만득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다 길가에 시든 꽃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물 한 바가지를 떠다 부어주는 버릇이었지요. 배를 고르면서도 먼저 이웃의 빈 그릇을 걱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득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만득이 저놈은 평생 거지 신세를 못 면해. 제 입도 못 건사하는 주제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만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개의치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득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논 한마지기를 가져보는 것이었지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흙이 내 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
만득은 오두막 처마 아래에 앉아 별을 세며 그 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차디찬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가난한 밤들에도 만득의 소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최부자라 불리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살면서 마름을 여러 건 흐린 자였는데 인심이 어찌나 고약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말이 달콤할수록 속은 더 썩은 인간이 있지요. 최 부자가 꼭 그러했습니다. 가뭄이 닥치자 최 부자는 오히려 기세가 올랐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쌀을 새 곱의 이자를 붙여 구워주며 굶주린 농민들의 땅 문서를 하나씩 거둬들였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최 부자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수와 칠복은 더 고약했습니다. 만득의 오두막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칠복이 만득의 낡은 집신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만득아, 내일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그 오두막도 내놓으란 말이야. 마님 말씀이니까 착각하지 마. 만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나 대꾸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떼약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었으며 흙먼지만 바람에 실려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칠복이 떠난 뒤 만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의 흙이 발바닥을 통해 뜨겁게 전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등에 걸쳐진 집신이 너무 낡아 발가락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자를 갚으려면 무엇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만득은 마지막으로 남은 집신 한 묶음을 챙겨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가뭄으로 살림이 거덜 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는 이보다 파는 이가 훨씬 많았지요. 만득은 집신 묶음을 앞에 놓고 떼약볕 아래 쪼그려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발밑에 먼지가 부는 바람에 날려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여보게, 잠깐 돌아보니 굽은 허리에 삼배 호적삼을 걸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는데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만득이 어리둥절하여 바라보자 노파는 만득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팔자에 없던 복이 볏짚 속에 숨어 있네. 만득은 멍하니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거든 절대 손을 놓지 말게나. 그분이 자네 인생의 기둥이 될 걸세.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언제 왔냐는 듯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만득이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지만 허름한 삼배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노파의 그 맑고 깊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볏짚 속의 복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무언가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만득의 눈에 걸렸습니다. 장터 한편에 팔리지 않은 볏짚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볏짚에서는 햇볕에 달궈진 집 냄새와 함께 달큰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만득이 조심스레 짚을 들추자 그 안에서 까만 눈동자 두 개가 반짝 빛났습니다. 자네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는데 비단결처럼 고운 감청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이마 위로 흘러내린 까만 머리카락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집더미 속에 쏙 박혀 있으면서도 어찌나 의젓한지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처럼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득이 당황하여 입을 벌리는 사이 아이가 먼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볕 좋은 곳에 앉아 기다리면 나를 데려갈 분이 올 거라더니 정말 오셨군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만득은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다가 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여 아이의 부모가 근처에 있을까 싶어 장터 이쪽 저쪽을 둘러보았지만 아이를 찾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비는 어디 계시냐? 어미는? 아이는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웃음 속에 슬픔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나이 또래의 얼굴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만득은 장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아이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까 낯선 행색의 노인 하나가 아이를 저기 앉혀두고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 노인도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어들였습니다. 볏짚 더미 속의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만득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배가 고플 텐데도 칭얼대지 않았고 무섭다는 내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득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 오두막마저 빼앗길 처지에 입 하나를 더 드리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허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대 손을 놓지 말게나. 만득의 굵고 거친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잡힌 손을 내려다보더니 소리 없이 방긋 웃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이요. 만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오늘 밤은 나를 따라오너라.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다. 복동이는 대답 대신 만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터의 먼지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득의 오두막은 말이 좋아 오두막이지.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컹거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서면서도 복동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낡은 것도 신기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지요. 만득은 쌀이 얼마 남지 않은 솥에 죽을 끓이며 아이를 흘끔거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분명 좋은 집안 아이인데 이 누추한 오두막이 낯설고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복동이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소매가 흙투성이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만득이 다가가자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 안에는 한 줌의 검은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그 흙을 조금 집어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만득이 기겁하여 달려들었지만 복동이는 천천히 흙을 맛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부지, 여기 흙이 아주 달아요. 물이 퐁퐁 나오고 싶대요. 만득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흙이 달다니, 물이 나오고 싶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고 진지한지 만득은 웃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만득은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오그라들었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골아떨어진 지 오래였고 만득은 홀로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다음 날 아침 만득은 괭이를 들고 마당 구석으로 나갔습니다. 복동이가 흙을 집어 맛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만득은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제 살배기 아이의 말을 믿고 땅을 판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싶었지요. 허나 괭이를 든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여느 땅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바짝 마른 황토가 덩어리째 부서져 나왔지요. 두 삽, 세 삽,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옆에 앉아 나오는 흙으로 강아지 모양을 빚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다섯 삽째를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괭이 끝에 뭔가 축축한 것이 닿았습니다. 만득은 손을 멈추고 구부려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서늘하고 촉촉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더 파자 손가락 사이로 맑은 물이 스며들어 왔지요. 만득이 눈을 크게 뜨고 계속 파자 보글보글 작은 소리와 함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맑고 시원한 샘물이 펑하고 터져 올라왔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낙동강마저 말라버린 그 가뭄 한가운데에서 샘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며 손뼉을 치고 깔깔 웃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마을 사람들이 만득의 오두막으로 몰려들었지요. 만득은 아무에게도 값을 받지 않고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두레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만득의 이름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이 쌀 한 대, 된장 한 항아리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생 비굴하게 살아온 만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인사를 받는 날들이었습니다. 샘물 덕분에 만득의 살림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만득이 복동이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를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넓은 땅이 눈에 들어왔지요. 크고 거친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잡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저주받은 땅이라 입도 벙긋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심어도 싹이 올라오다 죽어버린다는 흉지였지요. 그런데 복동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돌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만득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저 땅은 배가 고프대요. 만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니? 오랫동안 아무도 밥을 안 줘서요. 저 땅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복동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밭으로 쪼르르 달려가 돌멩이 하나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 버텼습니다. 만득은 피식 웃으며 따라갔지요. 아이가 들려는 돌을 만득이 대신 집어 던지자 복동이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옆에서 복동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아이의 둥근 이마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튿날부터 만득은 새벽마다 그 돌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돌을 골라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랐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작은 돌을 모아 줄지어 쌓으며 놀았습니다. 아이가 돌을 쌓으면 만득이 허물고 만득이 돌을 던지면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돌밭에서 해를 보내고 달을 보냈습니다. 돌을 다 골라낸 땅에 만득은 퇴비를 날랐습니다. 지게가 등을 파고드는 무게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작은 나무 막대기로 땅을 쑤시며 흙강아지를 만들고 흙뱀을 만들고 흙나비를 만들며 놀았습니다. 아이가 손으로 주무를 때마다 흙은 부드럽게 풀렸고 만득은 그 모습을 흙이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만득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만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을 뿌린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돌밭이었던 그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락 같은 새싹이 하나 둘이더니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온 땅이 초록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흙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흙이 보일 듯 말 듯 빠져나가던 흰빛 모래흙이 어느새 묵직하고 짙은 흙토로 바뀌어 있었지요. 손으로 한 줌 집어보면 촉촉하고 기름진 기운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가을에 거둔 수확은 마을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대로 흉지라 불리던 그 땅에서 고을 역사상 유례없는 대풍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웃 논밭이 가뭄에 반 이상 죽어나갈 때 만득의 밭만 홀로 황금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만득은 첫 수확을 마친 날 저녁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보글보글 가마솥이 끓는 소리가 났고 방 안으로 구수한 쌀밥 냄새가 번졌습니다. 복동이가 그 냄새를 맡고 코를 킁킁거리자 만득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내 손으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만득은 복동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산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복동이는 떨어지는 낙엽을 잡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어다니기를 반복했습니다. 만득은 복동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눈길을 주면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덤불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빨간 굿을 달린 예쁜 꽃이 숨어 있어요. 만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곳은 험한 가시덤불 속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느새 덤불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손가락으로 쏙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만득이 가시의 손등을 긁히면서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짙은 그늘 아래 긴 줄기의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풀 한 뿌리가 서 있었습니다. 뿌리는 사람 팔뚝만큼 굵고 길었으며 잔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잎은 5갈래로 펼쳐져 있었고 뿌리 끝에서는 은은하고 깊은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득은 손이 떨렸습니다. 장에서 삼을 팔러 온 약재상에게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크기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묵었을 뿌리였습니다. 만득은 두 손을 합장하고 뿌리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덤불 밖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예쁜 꽃이지요? 나는 빨간 구슬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만득은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빨간 열매가 달린 예쁜 풀일 뿐이었습니다. 그 천진한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만득은 뿌리를 품에 안고 덤불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면서 만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노파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분이 자네 인생의 기둥이 될 걸세.
낙엽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바스락바스락 울었습니다. 만득이 부유해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샘물을 나누어 주던 소장농이 척박한 돌밭을 옥토로 일구고 산에서 귀한 약재까지 캐내어 팔았다는 이야기가 장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만득이 약재상이에게 산삼을 넘기던 날 손에 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논을 사고 씨앗을 넉넉히 사들이고 오두막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복동이에게 솜을 두둑이 넣은 겨울옷도 해입혔지요. 허나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최 부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만득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최 부자는 밥상을 물리치고 사랑방을 서성거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땅만 기웠던 소장농 주제의 논을 사들이고 약재로 돈을 번다는 것이 배 아프고 이상했습니다. 필시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칠복을 불러 앉혔습니다. 만득이 그놈 주변을 살펴봐라. 그놈 혼자서 그럴 리가 없어. 필시 그 아이 때문이야. 칠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볏짚 속에서 주워왔다는 아이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 내력을 캐봐. 산신령 자식이든 뭐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며칠 뒤 칠복이 돌아와 귀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득이 산신령의 아이를 납치해 재물을 갈취한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칠복 본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만득의 오두막 앞마당에 인기척이 몰려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나운 머슴 서넛을 거느리고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슴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최 부자의 얼굴에는 느긋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리어 더 으스스했습니다. 만득아, 그 아이 내놓아라. 주인 없는 아이를 제멋대로 데리고 있으면 어디 되겠느냐. 만득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온 만득이었습니다. 지주 앞에 서면 목소리가 먼저 기어들어갔고 눈길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던 만득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이가 마루 끝에 앉아 만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지만 그 작은 몸이 만득의 눈에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괭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내 목은 내줘도 이 아이는 못 준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이 눈을 마주치며 주춤했습니다. 최 부자의 느긋하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지주 앞에서 눈을 들어본 적 없던 만득이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고추 세웠습니다. 뒤에서 복동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부지. 만득의 손에 괭이 자루를 쥔 힘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만득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만득을 노려보다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봐주마. 허나 두고 보거라.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만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득은 괭이를 내려놓고 마루로 가 복동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동이가 만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이 한참 동안 그렇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다음 술을 두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이번에는 마른 볕을 데리고 점잖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술병까지 들고 있었지요. 만득은 경계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옥토로 변한 밭 이야기, 샘물 이야기, 산삼 이야기를 능청스럽게 꺼냈지요. 만득은 짧게만 대꾸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마당으로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만득의 옆에 서서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부릅뜬 눈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어른이 찾아온 것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복동이가 갑자기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뒷산에 가면 반짝거리는 돌멩이랑 맛있는 풀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아버지랑 나만 아는 비밀인데. 아이는 신이 나서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던 일이 그저 즐거웠고 그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순식간에 번들거렸습니다. 반짝거리는 돌멩이, 맛있는 풀냄새.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만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저씨한테도 그 빨간 구슬꽃 자랑해도 돼요? 만득은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살며시 가렸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을 막아버리려는 듯이. 그날 이후 최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돌멩이는 금맥이고 맛있는 풀냄새는 산삼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이가 산삼을 꽃이라 불렀다면 그 뒷산에는 산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금맥까지 있다면 그것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보물이었지요. 최 부자는 칠복을 불러 만득의 뒷산 지형을 속속들이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꽁꽁 앓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만득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도 없었고 마름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자 왔고 얼굴에는 인자한 표정을 억지로 끌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아, 내가 지난날 너한테 함부로 굴었다. 오늘은 그것을 사과하러 왔다. 만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인심을 써서 제안을 하나 하마. 내 기름진 평야를 내 뒷산과 맞바꾸자꾸나. 평야가 산보다야 훨씬 값지지. 너한테 유리한 거래 아니겠느냐. 만득은 천천히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모를 만득이 아니었습니다. 평야는 좋은 땅이었지만 최 부자가 손해보는 거래를 할 리가 없었지요. 필시 그 산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관가에 알릴 수밖에. 주인 없는 아이를 납치해 재물을 갈취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모른 척하기가 어렵구나. 최 부자의 인자한 표정 아래로 서슬 퍼런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만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동이가 안채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아궁이 불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만득은 뒷산에 대해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복동이가 뒷산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산이 이제 피곤해요. 잠을 자야 한대요. 만득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산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오래오래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만득은 이웃 마을의 늙은 직관을 찾아가 산세를 물어보았습니다. 직관은 만득의 뒷산 이야기를 듣더니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산허리의 집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으며 큰 비라도 쏟아지면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산을 함부로 파헤쳤다가는 스스로 화를 입을 것이라고 지관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만득은 그 말을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부자의 제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득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흉지를 내주고 좋은 평야를 얻는 것이 오히려 득이라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속임수와 다름없었지요. 만득은 안채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이가 마당 모퉁이에서 흙을 뭉쳐 강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콧등을 문질러 코끝에 흙이 묻었지만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흙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지요. 만득은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만득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방,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그 평야, 물길이 잘 닿는 땅이오? 그럼 낙동강 물줄기가 바로 닿는 기름진 땅이지.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바꾸겠소. 최 부자의 얼굴에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번졌습니다. 그 희색이 만득의 가슴을 씁쓸하게 눌렀습니다. 허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만득의 손 위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부터 최 부자는 달라졌습니다. 점잖은 척 인자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졌지요. 이튿날 새벽부터 수십 명의 인부를 몰고 만득의 뒷산으로 올라간 최 부자는 산허리 곳곳에 말뚝을 박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 소리가 산을 울렸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산을 저렇게 파헤치면 어찌 되려고. 최 부자가 눈이 뒤집혔구먼. 금이라도 나올 것 같은가. 허나 최 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돌멩이를 찾아라. 굵은 뿌리를 찾아라. 고함을 치며 인부들을 닥달했습니다. 산허리가 벌겋게 드러났고 나무 뿌리가 잘려나갔으며 집안을 바치던 바위들이 하나씩 굴러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거칠어지더니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뚝뚝 처마 끝을 두드리는 정도였지만 밤이 깊어지자 후드득 후드득 거센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산허리를 흩었습니다. 만득은 복동이를 꼭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만득의 품에서 고른 숨을 내쉬었지만 만득은 창밖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쿵 하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온 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쳐진 산허리가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흙더미와 돌덩이가 섞여 공사장을 덮쳤습니다. 최 부자가 세워둔 나무 말뚝들이 흙 속에 잠겼고 인부들이 쌓아둔 도구들이 흙더미에 휩쓸렸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인부들은 빗속의 작업을 멈추고 내려온 터라 다친 이는 없었습니다. 허나 최 부자가 그토록 파헤쳐 놓은 산은 흔적도 없이 흙더미에 덮여버렸습니다. 반짝이는 돌멩이도 굵은 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지요. 복동이의 눈에 보였던 것은 산비탈에서 빛을 받아 반짝이던 물기 머금은 바위였고 맛있는 풀냄새는 이름 없는 산풀에서 나던 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흙더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최 부자가 뒷산에서 허탕을 치는 동안 만득은 새로 얻은 평야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물줄기가 닿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최 부자 말대로 그것만은 사실이었지요. 만득은 복동이의 손을 잡고 그 넓은 들판에 처음 발을 디디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촉촉하고 찰진, 살아있는 흙이었지요. 복동이가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잠시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배가 안 고파요. 그냥 잠깐 외로웠대요. 만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만득은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복동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마다 작은 도랑을 팠지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왜 그쪽인지 만득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봄이 오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넓은 들판에 씨앗을 고루 뿌리자면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는 만득의 곁에서 작은 막대기로 흙을 고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이가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와 아버지, 밥 먹어요 라며 손을 끌었습니다. 그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만득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만득이 낸 물길 덕분에 비가 적은 해에도 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웃 논이 땡볕에 쩍쩍 갈라지는 동안 만득의 논에서는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의 수확을 마친 날, 만득은 들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복동이가 벼이삭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요. 쌀이 가득 들었어요. 만득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벼 이삭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만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만득의 들판은 고을에서 가장 먼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덕막 높고 나누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만득에게 땅을 맡기러 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빈손으로 장터를 전전하던 농민들이 만득의 소작인이 되어 밥을 굶지 않게 되었지요. 만득은 수확의 절반을 요구하는 대신 셋을 가지면 하나를 먼저 떼어 가장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만득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진짜 만석군이구먼.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가 만득의 어깨에 닿을 만큼 자라던 해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낯선 노신사 하나가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노신사는 만득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만득이 당황하여 말리려 하자 노신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이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노신사는 복동이의 친조부였습니다. 전란이 있던 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노신사의 아들 내외는 피란길에 목숨을 잃었고 어린 복동이는 노신사의 오랜 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지인이 바로 장터에서 복동이 곁에 있다가 사라진 노인이었지요. 노신사가 수년을 수소문한 끝에 복동이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왕실에 출입하던 직관 가문의 어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산세와 땅의 기운을 읽어온 가문이었지요. 복동이가 흙을 맛보고 땅의 말을 듣는 것은 그 피를 물려받은 탓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복동이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타고난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손에서 자라야 한다고 여겼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신사가 복동이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손이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노신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동이는 만득의 옆에 바싹 붙어 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직 이분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만득은 아이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노신사는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노신사가 돌아가면서 만득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땅 읽는 법을 적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어른이 되면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지요. 만득은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노신사의 뒷모습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최 부자의 몰락은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산사태로 공사장이 무너진 뒤에도 최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만득의 평야 옆 개울을 막아 물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만득의 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다시 헐값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죠. 칠복이 야음을 틈타 개울 상류에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득이 낸 물길은 개울 하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방향마다 파두었던 작은 도랑들이 산 곳곳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었지요. 개울 하나가 막혀도 다른 물길이 논을 적셨습니다. 최 부자의 계략은 처음부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 부자가 물길을 막은 탓에 상류의 물이 범람하면서 되레 최 부자의 논밭이 침수되었습니다. 고이 쌓아둔 국간의 쌀이 물에 잠겼고 수십 년간 부려온 마름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칠복이 퍼뜨린 소문이 결국 칠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고을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복동이의 내력을 조사했는데 노신사의 증언으로 복동이가 떠돌이가 아닌 유서 깊은 가문의 아이임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칠복은 관가에 끌려갔고 그 배우인 최 부자 역시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최 부자에게 땅을 빼앗기고 이자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봇물이 터지듯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최 부자의 고약한 행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빼앗겼던 땅 문서들이 하나씩 되돌아갔습니다. 최 부자는 넓은 기와집을 팔아 빚을 갚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 중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먼지만이 그의 발 뒤꿈치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만득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씁쓸함이었습니다. 탐욕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복동이가 만득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최 부자 어르신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만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땅이 말을 걸어도 듣지 않았던 게지. 땅은 욕심 부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법이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복동이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졌지만 흙을 만지면 눈이 반짝이는 것은 어릴 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남겨준 문서를 읽고 익혀 이제는 산세를 읽고 물기를 짚는 것이 능숙해졌지요. 고을 곳곳에서 땅 고르는 일을 부탁해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복동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언제나 만득의 들판이었습니다. 만득은 이제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고 손마디가 굵어져 겨울이면 시린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이면 들판에 나가려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복동이가 막으면 만득은 툴툴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러면 복동이는 말없이 만득의 곁에 쪼그려 앉아 함께 흙을 만지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확을 마친 뒤였습니다. 낙조가 들판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 복동이가 만득의 등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부지, 업히세요. 만득이 손사래를 쳤지만 복동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결국 투덜거리면서 복동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복동이가 천천히 일어서자 만득의 눈에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저녁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벼들이 고개를 숙여 바람결에 출렁이는 모습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처럼 보였습니다. 만득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볏짚 더미에서 고사리 손을 내밀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흙을 입에 넣으며 달아요라고 했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빨간 굿을 달린 예쁜 꽃이라며 손뼉을 치던 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던 그 작은 손이 생각났습니다. 복동아, 예, 아버지, 잘 살았지? 우리, 복동이는 대답 대신 만득을 등에 업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벼 이삭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땅을 아끼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최고의 명당이라는 것을 만득과 복동이는 한 뼘의 흙 위에서 평생을 두고 배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도, 땅이 주는 기운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찾아든다는 것을 만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볏짚 속에서 고사리 손을 내밀던 그 아이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을 쫓으면 복이 달아나고 사람을 품으면 복이 따라온다고 하지요. 만득은 평생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볏짚 속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